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초입인가 봅니다. 오라고 하지 않고 가라고 하지 않는데 한 계절은 언제나 가고 기다린 듯 다른 한 계절은 오고야만 해요. 세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누군가의 딸과 아들과 어미와 아비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전쟁이 부디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오늘은 전상국 작가의 동행으로 함께합니다. 작가는 강원도 홍천 출생입니다. 1963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동행이 당선되어 등단합니다.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현실과 역사를 넘나들며 기환구조와 뿌리찾기 형식을 지닌 소설로서 전쟁으로 인한 실향의식과 삶의 뿌리찾기 의식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바람난 마을, 하늘 아래의 그 자리, 외등, 늪에서 바람이, 아베의 가족 등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동행은 키 큰 산의 형사와 키 작은 산의 억구라는 대립적인 인물을 대비시키며 전쟁이 남긴 아픔과 그것을 치유하는 인간애를 모색합니다. 키 큰 사내가 억구에게 건네주는 18개비의 담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전상국 작가의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동행 전상국 발목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두 사내가 터벌터벌 걷고 있었다. 우중충 흐린 하늘은 곧 눈발이라도 세울 듯 이제 한창 밝을 정월 보름달이 시세를 잃고 있는 밤이었다. 앞서서 걷고 있는 사내는 작은 키에 다부져 보이는 체구였지만 그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허전허전한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 사내로부터 두 서너 걸음 뒤져 걷고 있는 사내는 멀쓱한 키에 언뜻 보아 맺힌 데 없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앞선 쪽에 비해 그 걸음걸이는 한결 정확했다. 큰 키의 사내가 중절모를 눌러쓰고 밤색 오버에 푹 쌓이다시피 방 안에 빈틈이 없어 보이는가 하면 키 작은 사내는 희끄만 와이셔츠 위에 다만 양복 하나를 걸쳤을 뿐 그 차림새가 퍽도 을씨년스러워 보였다. 그 양복이라는 것도 윗도리의 품이 좁디 좁고 아래 빠지는 헐렁하게 크기만 해 걷어올린 바지가랑이에 눈이 녹아붙어 걸음을 옮길 적마다 서걱거렸다. 그 작은 키에 어깨를 잔뜩 좁혀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모습이었다. 정말 이렇게 동행을 얻어 다행입니다. 큰 키의 사내가 깡깡하면서도 어딘가 여유를 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밤길은 혼자 걷기란 맹했죠. 더욱이 이런 산골 눈길은 하고 앞서 걷던 작은 키의 사내가 어떤 생각으로부터 후다닥 벗어나기라도 한 듯 생경한 목소리로 받았다. 맹하다는 건 익숙하지 아니하여 낯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 자기 쪽에서 말을 건네왔다. 참, 선생은 춘천에서 오신다기에 말씀입니다만 혹시 어제 근화동에서 살인사건이 생긴 걸 아시오? 그러자 큰 키의 사내는 흠칫 몸을 추슬렀다가 좀 사이를 두어 살인이라면 아, 네, 알고 말고요. 사실 전 우연한 기회로 현장까지 봤습니다만 하고 조심스레 말을 흐렸다.
그러자 키 작은 사내가 주춤 멈춰서서 다그치듯 현장일? 그래요? 그 술집에 선생이 가보셨다고? 다시 몇 걸음 떼어놓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은 그 살인범을 쉬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단서 같은 거라도. 그러자 큰 키의 사내는 잠시 머뭇거리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군요. 중얼거리듯 잘라놓곤 이어. 그런데 노형은 아까 원주에서 오신다고 하신 듯한데 어떻게 벌써 그 사건을 그렇게. 역시 소문이란. 그냥 흘러넘기는 투였다. 그러나 이때 키 작은 사내가 주춤 멈춰서며 아니 선생, 이거 왜 이러시오? 내가 언제 원주에서 온다고 했단 말이오? 무척 시비 쪼였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그만. 그제야 멈춰섰던 사내가 다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했다. 큰 키의 사내도 어깨를 한번 으쓱 축히곤 앞선 쪽의 뒤를 부지런히 따라붙었다. 그렇게 상당한 거리를 서로 한마디의 대화도 없이 눈길을 터벌터벌 걷던 그들이 문득 고개를 쳐들었을 때 그들 시야에 꽤 넓은 평지를 사이에 두고 좀 멀찍이 놓인 산마루가 희미한 채 그 윤곽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작은 키의 사내가 걸음을 멈추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질금질금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이때 큰 키의 사내는 바짓가랑이와 오봇자락에 엉겨붙은 눈을 털어내다가 불쑥 저 제 너머가 바로 와야리겠습니다 그려? 하고 무슨 병명이라도 하듯 초행이라 놔서 했다. 그러나 키 작은 쪽은 대꾸도 없이 바지 단추를 더듬거려 채우다간 가만히 있자. 이 길로 내쳐가면 앵가하니 돌깨고 곧 뒷사내를 향해 선생, 우리 일로 질러 갑시다. 그런 다음 이쪽 대답은 아랑곳 없다는 듯 지금 그들이 걸어온 한길을 벗어나 도무지 길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냥 눈 덮인 밭으로 터벌터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질러 가는 겁니까? 하지만 이 눈에 저 고개를 좀 돌더라도. 언제나 말미를 흐리곤 하는 큰 키의 사내가 아직 한길에서 내려서지도 않은 채 머뭇댔다. 마음대로 하슈. 난 일로 가겠소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작은 키의 사내는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져드는 흰 눈발을 걸어나갔다. 그러자 큰 키의 사내는 퍽 난처하다는 듯 한동안 망설이다가 여보시오 노형, 나 잠깐. 그러나 키 작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큰 키의 사내는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어깨를 한번 으쓱 측혀 올리곤 한길에서 내려서 앞서 간 쪽의 발자국을 조심스레 되밟아 나갔다. 앞서 가던 쪽이 밭두렁에서 발을 헛디뎌 앞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곧바로 몸을 세워 옷에 묻은 눈을 털 생각도 않고 그냥 걷고만 있었다. 그렇게 키 작은 쪽이 허청거릴 적마다 큰 키의 사내는 오버주머니에서 가죽 장갑 낀 손을 빼어 줄타리기 하듯 조심스레 발을 옮기곤 했다. 바짓가랑이에 붙은 눈을 열심히 털면서 그들이 지금 가로지른 평지가 끝난 바로 앞에 하천이 하나 가로놓여 있었다. 여길 건너야 할 텐데. 작은 키의 사내가 벌써 아래로 내려서면서 중얼거렸다. 언뜻 보기에 거기 개울이 있다고 보기엔 어려웠다. 다만 잘잘거리는 물소리를 듣고야 바로 앞에 막아선 산 기슭을 타고 개울이 흐르고 있다는 걸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얼음이 잘 얼었을까요? 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큰 키의 사내가 조심스레 개울로 내려서며 말했지만 역시 앞선 쪽은 대답이 없었다. 온통 눈으로 덮인 개울은 처음엔 자갈이 밟혔다. 좀 더 들어가자 덧물이 흘렀다가 언칭이 발 닿는 곳마다 부적부적 소리를 냈다. 큰 키의 사내는 앞선 쪽에 발자국을 되디디며 그것도 못 믿어온지 몇 번씩 발을 굴러보곤 했다. 이때 앞서 걷던 사내가 뒤로 돌아서며 여긴 안 되겠수다. 중얼거리는 것과 동시에 그의 한쪽 발이 뿌지직 얼음을 깨트렸다. 그러자 사내는 다시 몸을 돌려 꺼져드는 얼음 위를 철벅철벅 걸어가며 어우, 물 차다. 꺼져버린 얼음 조각들이 흐르는 물에 처르르 씻겨내리고 있었다. 눈 덮여 희던 개울바닥이 그가 걸어나간 뒤를 쫓아 차츰차츰 검은 빛으로 번져나갔다. 그렇게 찬물 속을 철벅거리며 개울을 다 건넌 사내는 이쪽에서 아직 어쩌지 못해 서성거리고 있는 큰 키의 사내를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다. 젠장, 일로는 안 되겠수다. 여긴 여울이라 나서. 키 작은 사내는 산기슭을 타고 개울 상류로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이쪽 사내는 안절부절 못하는 몸짓으로 역시 같은 방향으로 거슬러 오르며 눈을 항시 건너편 사내에게서 뗄 줄 몰랐다. 그렇게 얼마쯤 허둥대고 걷다가 큰 키의 사내는 무턱대고 개울로 들어섰다. 다행히 여울이 아닌 모양이어서 쉽게 건널 수 있었다. 그러나 키 작은 사내는 이쪽에 한번 눈길 주는 법 없이 서벅서벅 제 발길만 옮기고 있었다. 큰 키의 사내는 꽤 허덕된 다음에야 앞선 쪽을 따라갈 수 있었다. 역시 앞사내의 발자국을 되밟으며 따라 걷던 큰 키의 사내는 휙 한번 혼자 웃었다. 앞사내의 바지가 정강이까지 온통 물에 젖어 있어 차츰 얼어들고 있는 것이었다. 노형, 그거 그렇게 젖어서 어떻게 합니까? 진작 이 위로 걸으실걸. 제기라, 누가 아니래오? 잠시 사이를 두었다간 그래, 꼭 그날 밤도 이랬지, 제기라. 신음하듯 중얼댔다. 그러자 큰 키의 사내가 그날 밤이라뇨? 하고 불쑥 물었다. 그러나 앞선 사내는 대꾸 없이 개울 상류를 향해 자꾸 치오르며 옆 산비탈을 올려다보곤 했다. 금세 눈이 내릴 듯 우중충 흐린 밤이었지만 날은 퍽 차가웠다. 드디어 키 작은 사내의 바지가랑이가 대거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자꾸 산비탈을 훔쳐보며 개울 기슭을 따라 작은 키의 사내가 다시 주춤 멈춰섰다. 이거 아무래도 잘못 잡았지. 그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눈에 홀린다더니 정말 눈길을 걷기란 힘이 듭니다 그려. 오버짤하게 눈을 털면서 큰 키의 사내가 말했다. 선생한텐 정말 미안하오. 제 얘기랄 이놈애들 와본 지도 꽤 오래되나서. 그럼 여기가 고향이요? 그러나 키 작은 사내는 이쪽 말은 염두에도 없다는 듯 제 궁리에 잠겼다가 에라 내친김에 좀 더 올라가 볼 수밖에 하고 다시 대걱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 그러나 앞선 쪽의 사내는 다시 걸음을 멈추며 속으로 가만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이때 함께 멈춰 발을 탁탁 구르며 주위를 두리번대던 큰 키의 사내가 한쪽을 가리켜 보였다. 산을 끼고 흐르던 개울이 점차 산비탈과
그 거리를 벌리면서 그 중간쯤에 집 한 채가 오똑 눈에 띄었다. 누가 먼저 말을 낸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집 앞의 길은 꽤 넓게 눈에 쓸려 있었다. 눈이 쓸리고 거뭇거뭇 드러난 맨 땅에 이르러 그들은 옷에 묻은 눈을 털었다. 키 작은 쪽의 바짓가랑이는 달라붙은 눈덩이와 함께 대걱대걱 얼어 있었다. 키 작은 사내가 살인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허리를 굽히고 열심히 눈을 털던 큰 키의 사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꽤 밭은 기침, 그리고 사뭇 어깨를 움츠린 채였다. 기침이 멎자 그는 눈 위에 무엇인가 뱉었다. 짙은 자국이 눈 위에 드러났다. 발로 즉시 그 자국을 뭉개버렸다. 그리고 손수건을 꺼내어 거기에 무엇인가 또 뱉었다. 그 손수건을 유심히 들여다본 다음 다시 그 입 언저리를 말끔히 닦았다. 많이 변했군. 이런데 집이 다 있고. 헌데 이놈의 집은 초저녁부터 자빠져 자는 건가? 키 작은 사내가 살인문 위로 고개를 세워들고 안을 기웃거리다가 언성을 높여 여보시오 주인장, 거 말 좀 물어봅시다. 그러나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 젠장, 눈까지 친 걸 보면 빈집이 아닌 건 분명한데 하고 키 작은 사내가 살인문을 마구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살인문에 달린 깡통이 쩔렁쩔렁 울렸다. 그러기를 한참 드디어 안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거 누구요? 첫잠에 그만 빠져서 하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키 작은 사내는 자꾸 살인문만 흔들어댔다. 그제야 방문이 삐끔 열리며 니세요? 이번엔 여자였다. 거 말 좀 물어봅시다. 구둠치 고개가 어디쯤 돼요? 그러자 삐끔이 열린 문 사이로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거 누군지 구둠치 고개를 찾는 걸 보니 와야리를 가는가 본데 에이 여보슈 길을 영 잘못 잡았수다. 좀 돌더라도 큰 길로 갈 것이지. 거 미혹하게 시리 이 눈길에 구둠치를 넘다니 쯧쯧 혀까지 차고 있었다. 작은 키의 사내가 그 말에 응수라도 하듯 세차게 살인문을 흔들어대며 아니 여보시오. 누가 얼루 가든 이거 왜 이래. 거 주인 좀 이리 나오시오. 사뭇 깡깡한 시비조였다. 에그 손님 참으세요. 우리 어른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세요. 구둠치 고길 넘으시려고 하세요? 그럼 저 앞에 개울을 따라서 한참 내려가셔야 해요. 알았수다. 실은 나도 와야리 사람이요. 댁에선 여기 산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소만 혹시 최억구라고 아시겠소? 바로 내가 최억구란 말이요. 얼어붙은 바짓가랑이를 대걱거리며 몸을 돌리던 키 작은 사내가 말했다. 방문을 열고 서 있던 아낙네가 최억구요? 최억구?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갑자기 놀란 남자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부터 튕겨나왔다. 엥? 최억구라고? 분명 억구랬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이 있나? 와야를 제발로 오다니. 그러나 최억구라고 씹어뱉듯 이름을 밝힌 키 작은 사내는 방 안에서 굴러나오는 소리엔 아랑곳 없다는 듯 콧바람을 날리며 선생 가십시다. 제기랄 좀 더 서 있으려니 발이 버쩍 얼어드는구만. 심한 기침을 끝내고 아직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던 큰 키의 사내가 입을 열었다. 노영, 발이 그렇게 얼어선 안 됩니다. 예서 좀 녹여가지고 가십시다. 그러나 최혁구는 이미 저만큼 앞서 걸으며
혼잣말하듯 얼어서 안 될 것도 별로 없수다 했다. 그 기세에 머쓱해진 큰 키의 사내 역시 그냥 덤덤히 키 작은 사내를 따라 나섰다. 두 사내는 조금 전 자기들이 밟고 올라온 눈길을 되밟으며 개울의 흐름을 따라 산비탈을 끼고 내려갔다. 이거 정말 안 됐수다. 아까 선생 말대로 큰 길로 가야 하는 건데 선생 고생이 말이 아니외다. 아까와는 달리 푹 누그러진 음성으로 얘기를 시작한 억구는 이어서 우습지만 선생이 와야를 우째 가시는지 여쭤보지도 못했네요. 그래, 하필 이 설안에 춘천에서 와야를 못하러 가시는 거요? 그냥 예사롭게 묻는 투였다. 큰 키의 사내는 좀 당황한 듯 공연히 발을 힘주어 쿵쿵 울려 디디다간 예, 이거 죄송합니다. 사산일이 되나서 말씀드리기가 하고 더듬거렸다. 사산일이시라면 하고 좀 사이를 두었다가 이어 그럼 휴양이라도. 큰 키의 사내는 흠칫 놀란 듯 네? 휴양? 네, 몸이 좀. 이렇게 어물어물 말미를 흐렸다. 역시 몸이? 아까 기침을 하실 때 객혈이 있으시기에. 보셨군요. 예, 약도 무척 썼지요. 하지만 그게 좀채로. 역시 제 병은 자기가 제일 알지 않겠습니까? 다시 큰 키의 사내는 터져나오는 기침을 참느라고 크크했다. 그럼 결국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온 걸 엄폐라도 하듯 참 선생은 뭘 하시오? 내보기엔 어디 관공서에라도 나가시는 것 같은데. 예, 추측 몸을 가누며 중절모를 벗어들었다가 다시 눌러 쓰는 큰 키의 사내였다. 노영, 고향이 와야리시라면 거기 친척이 많겠습니다 그려. 억구에게로 질문을 돌리고 있었다. 친척? 친척이라, 제기랄. 억구는 걸음을 잠깐 멈추며 허리춤을 고쳐 올린 다음 씹어뱉듯 가친이 계시죠?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하고는 흐흐흐 허탈하게 웃어댔다. 그러십니까? 충부장께서 아직 부럽습니다. 아직 죽지 않으셨냐고요? 부럽다고요? 그렇게 다그치던 억구가 다시 허탈한 웃음을 웃었다. 눈 덮인 산골밤은 냉랭하고 적연하기만 했다. 다만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잘잘 두 산의 눈밟아 나가는 소리에 어우러지곤 할 뿐이었다. 하늘은 곧 눈을 쏟을 듯 점점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억구의 언 바지가랑이가 제법 대걱거리고 있었다. 앞서 걷던 억구가 멈춰섰다. 거뭇거뭇 속림이 우거진 고갯마루를 쳐다봤다. 구둠치 고개라는 것이었다. 큰 키의 사내가 두어 번 발을 구르며 오버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피봉을 뗐다. 피봉은 껍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개비를 뽑아 억구에게 내밀었다. 담배를 받아드는 억구의 맨손이 뻣뻣하게 얼어있음을 그의 엉거주춤한 손가락을 보아 곧 알 수 있었다. 키 큰 쪽도 한 개를 빼어물고 성냥을 찾아 가죽 장갑 낀 채 불을 댕겼다. 성냥불에 담배를 대고 빠는 억구의 턱이 심하게 떨고 있었다. 첫 성냥개비는 허탕이 됐다. 다시 성냥을 그어대는 큰 키의 산의 시선이 모가 난 억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뜯어보고 있었다. 그래, 와야를 가려면 꼭 저놈의 고개를 넘어야 한단 말이오? 네, 참. 생뚱같이 중얼거리는 억구의 말을 큰 키의 사내가 사뭇 송구스럽다는 투로 받았다. 전 여기가 초행이라 나서. 그러나 억구는 흥 콧바람을 날리며
왜 이러슈 이거. 내가 여기 지를 몰라 그걸 선생한테 물은 거요? 하고 튕기듯 퉁명을 부렸다. 그리고 담배를 몇 모금 거듭 빨아 연기를 내뿜으며 제기랄 저놈의 고개를 내가 꼭 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혼자 소리를 했다. 큰 키의 사내는 조용히 억구의 옆모습만 뜯어보고 서 있었다. 문득 옆 사내의 시선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억구는 담배를 손끝까지 타들도록 거듭거듭 빨아대곤 휙 집어던지며 고개를 향해 터덜터덜 오르기 시작했다. 대걱거리며 고개를 향해 걷기 시작한 억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서 있던 큰 키의 사내가 아린 입술을 지그시 물었다. 그리고 고개를 두어 번 끄덕인 다음 억구의 뒤를 따랐다. 터져나오는 기침을 크크 참아가며 고개로 접어드는 상기습, 보둑 솔밭을 지나며 먼저 입을 뗀 것은 억구였다. 보둑 솔밭이란 키가 작고 가지가 많은 어린 소나무 밭을 말합니다. 제기랄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 보둑 솔밭은 토끼도 숱했는데 그 눈이라도 좀 빠졌을 땐 그저 두어 마리 때려잡긴 예사였소만. 그런데 그 토끼란 짐승은 눈엔 영 맥을 못 씁니다. 그러자 큰 키의 사내가 회고조로 천천히 말을 받았다. 이거 토끼 얘기가 나왔으니 생각이 납니다만 중학 2학년 때인가 전교생이 학교 뒷산으로 식수를 나갔다. 이제 쌀이 순이 파랗게 터져오르는 쌀이밭에서 토끼통을 주워든 아이들이 장난삼아 토끼 여기 있다 하자 여기저기서 웅성대다 보니 그게 그냥 토끼 사냥이 돼버렸다. 상급반에서 한 마리 풍겨놓은 것이었다. 풍겨놓다란 짐승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스크럼이 허술한 몰이어서 그놈은 이내 포위망을 빠져나가고 말았지만 어쩌다 이제 겨우 발발 기어다니는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았다. 토끼 새끼를 번쩍 쳐들어 둘러선 아이들에게 구경을 시킨 생물 선생은 시밀거리며 봄볕에 노곤히 지쳐있는 이쪽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잘 가지고 있어라 했다. 얼결에 새끼 토끼를 받아든 이쪽은 생물 선생의 말을 들으면서 그만 헛구역질을 했다. 이놈을 생물 시간에 해부를 해 보이겠다는 것이었다. 해부를 한 다음에는요? 하고 어떤 녀석이 장난조로 묻자 그건 너희들이 아직 잘 모를 테지만 거 토끼 고기가 뭐뭐에는 최고지 하는 생물 선생의 말을 받아 아이들은 합창하듯 토끼 다리 술안주 했다. 고놈들 과히 무서울 것 없는 호랑이였다. 그러나 조망만한 토끼 새끼의 귀를 잡고 앉아있는 이쪽은 요렇게 작은 걸 내심으로 툴툴대며 자꾸 헛구역질을 했다. 토끼 새끼의 가슴팍에 손을 대어봤다. 파득파득 뛰고 있는 가슴팍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왔다. 이때 누군가 저기 애미 토끼 온다 하고 소리쳤다. 정말 칙빛 토끼 한 마리가 이리로 곧장 구르다시피 달려내려오고 있었다. 애미다 애미, 야 임마 그 새끼를 애미가 보도록 번쩍 들어라 번쩍. 국어 선생이었다. 어미 토끼를 포위하기란 수월했다. 아이들이 와 소리쳤다. 어미 토끼는 이리저리 핑핑 돌기만 했다. 그렇게 어쩔 줄 모르고 핑핑 돌기만 하던 어미 토끼가 갑자기 딱 멈춰서며 이쪽이 번쩍 쳐들고 있는 새끼 토끼를 노려보는 것이 아닌가. 이 당돌한 기세에 아이들도 주춤했다. 어미 토끼의 쭈뼛 곤두선 두 귀와 까만 눈빛, 빛나는 눈알을 보자 이쪽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자 이때 살기차고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이쪽을 노려보던 그 어미 토끼가 싱하니 이쪽에게로 내달아오기 시작했다. 둘러섰던 아이들이 그제야 와 소리쳤다. 새끼 토끼 역시 무어나 알기라도 한 듯 부들컹대며 끽끽거렸다. 이쪽은 어미 토끼의 눈에서 무엇인가 번쩍하는 걸 본 듯했다. 마치 불꽃 같은. 순간 새끼 토끼를 쳐들고 있던 이쪽은 그만 얼결에 비켜서고 말았다. 그 틈이 난 사이로 토끼가 빠져나가 산으로 치뛰고 있었다. 뛰는 토끼를 쫓는다는 건 무모한 것이었다. 모두들 악을 쓰다시피 이쪽에게 욕을 해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이쪽은 멍하니 선 채로 치뛰는 어미 토끼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토끼 새끼의 두 귀를 움켜쥔 손바닥에 땀이 배었음을 늦게야 깨달았다. 거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성애란 무섭거든 하고 입을 연 국어 선생님은 금세 입을 해 벌리며 그놈 꽤 크던걸 그거가 참. 이쪽에게 힐끔 눈살을 주면서였다. 그럼 누군 입맛을 안다시겠소? 그때 선생님께선 욕 개나 먹었겠수다. 웃으며 억구가 말했다. 그러자 잠옷 정색을 한 큰 키의 사내는 욕이 문제입니까? 그보다도 다음 생물 시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니 하다간 그냥 겸연쩍게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 다음날 고 조망만한 토끼 새끼를 해볼 합디까? 그 고긴 술안줄 하고? 억구가 다시 흠흠 웃었다. 하자 큰 키의 사내는 보둑소를 붙잡고 끙끙 힘을 써 오르며 글쎄 그게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날 밤 꽤 피곤했지만 잠이 통 오질 않더군요. 그 어미 토끼의 도사리고 노려보던 눈 그리고 배를 째이는 새끼 토끼의 환상에 자꾸 잠자리에서 빠져나오고야 말았습죠. 하자 억구는 그 예의 조소 섞인 웃음을 흠흠하며 선생이 왜 일어났는가 내 알겠수다. 물론 그 새끼 토끼를 구해주셨겠수만 그러고 보니 선생도 어렸을 적엔 어지간하게 시리 뭐랄까.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그 말을 가로채 글쎄 그게 그렇게 되지가 못하고 하고 또 긴 말을 이을 기세를 보이자 억구는 얼른 말미를 낚아 여하튼 선생 얘기를 듣고 보니 난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럼 선생 이번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라오? 이렇게 눈이라도 푹 빠진 날이면 늘 그 생각이 납니다만 이놈은 원래 종자가 학종이었습니다. 9살인가 그럴 때였다. 자기 집 앞 보리밭에서 눈을 뭉치고 있었다. 처음엔 주먹만하게 뭉쳐서 그것을 눈 위로 굴렸다. 주먹만 하던 게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했다. 아기 머리통만하게 더 커지면서 물동이만하게 억구는 자꾸자꾸 굴렸다. 숨이 찼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이 애듯 시렸지만 참았다. 꾹 참았다. 참아야만 했다. 뒤에 종종 머리 계집애가 있었던 것이다. 눈덩이가 굴러 바닥이 드러난 곳에 푸릇푸릇 보리싹이 보였다. 그 드러난 자국을 쫓아 종종 머리 예쁜 계집애가 따라오며 좋아라 손뼉을 치고 있었다. 마을 밤나무 숲에선 까치가 드끄럽게 울었다. 드끄럽게란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게라는 뜻입니다. 계집애 옆엔 강아지도 길길이 뛰며 따르고 있었다. 신이 난 억구는 자꾸자꾸 눈덩이를 굴렸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이미 한아름이 넘게 커진 눈덩이는 이제 바닥에서 뿌둑뿌둑 소리만 날 뿐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다. 눈덩이가 9살짜리 힘에 부치게 컸던 것이다.
그러나 예쁜 종종머리 계집엔 자꾸 더 불리란 것이다. 항아리만하게, 낯가리만하게, 산만큼 크게, 아주 땅만큼 하늘만큼 크게 만들라는 것이다. 억구는 그만 울상이 됐다. 안달했다. 이젠 손이 시린 걸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때 종종머리 계집애가 저쪽을 손가락질했다. 득수란 놈이 이쪽으로 눈덩이를 굴려오고 있지 않은가. 득수의 눈덩이가 점점 커지더니 잠시 후에 억구 것은 될 것도 못 되었다. 종종머리 계집엔 문제없이 득수 편이 됐다. 강아지까지였다. 억구는 그만 눈물이 징 솟았다. 더 참을 수 없이 손이 시렸다. 드디어 억구 앞까지 눈덩이를 굴려온 득수가 씩 웃으며 파란 바탕에 노란 무늬 수놓은 장갑을 낀 손으로 억구 눈덩이를 손가락질하며 에게 조금해 했다. 덩달아 종종머리 예쁜 계집애도 득수야 제 거 하고 막 싸워봐. 누구께 이기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득이 양양해서 자기 눈덩이를 억구 것에다 굴려오는 득수. 억구는 자기가 만든 눈덩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걸 보았다. 그리고 계집애가 조아라 손뼉치는 소리도 들었다. 문득 깨닫고 나니 난 득수놈의 장갑을 입에 물고 있더란 말이오. 헌데 입안은 분명 장갑뿐인 게 아니었지요. 난 그걸 뱉는 것까지 잊어버린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지 뭡니까. 이때 눈 위에 벌렁 나자빠졌던 득수가 제 손등을 보더니 그제야 아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렇게 비명을 지른 득수가 갑자기 시뻘건 눈으로 놈이 커서 죽을 때도 역시 꼭 그런 눈으로 날 노려봅대다. 뿌르르 일어서더니 억구가 아직 물고 있는 장갑을 낚아챘다. 그제야 입안 가득히 괜 것을 눈 위에 뱉었다. 눈이 새빨갛게 물들었다. 억구는 입안에 괴어든 피를 거푸 뱉어냈다. 손등에 살이 떨어져 나간 득수가 펄펄 뛰면서 울어대는 걸 힐끔거리며 억구는 자꾸자꾸 침만 뱉었다. 허나 이빨 사이에 낀 그놈의 장갑 시로레긴 영 나오질 않습니다 그려. 하고 억구는 걷기를 잠깐 멈추고 몇 번 퇴 침을 뱉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볼이 얼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지 더듬거리며 마침 그때 아버님은 안 계셨지만 난 계모한테 붙들려 꼬박 이틀을, 꼭 이틀하고도 한나절을 광 속에 갇혀 지냈수다. 컴컴한 광 속에 가마니를 깔고 앉아 자꾸 침을 뱉었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그 득수놈의 장갑 시로레긴 빼낼 수가 없었대다. 속에선 불이 펄펄 일고 그 망할 광 속은 왜 그리 캄캄하고 추운지 제기랄 내 그때 벌써 감옥소란 데가 이렇겠거니 생각했댐 알죠 아니요. 억구는 말을 맺으며 다시 눈 쌓인 고깃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양복은 온통 눈투성이었다. 바지가랑이에선 여전히 대걱대걱 언소리가 났다. 보둑 솔밭을 지나 꽤 큼직한 송림 사이길이었다.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이 쏴르르 떨어져 내렸다. 억구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난 기어코 득수 죽이고야 만 겁니다. 거후에 사변 때 말입니다. 파리새끼 죽이듯 사람 막 죽일 때 말이죠. 놈을 죽일 때 보니 그놈은 왼손에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차마 그걸 벗겨버릴 순 없었는데 우라통은 더 치밀더군요. 여하튼 난 득수를 죽이고야 말았다 이겁니다. 허나 그뿐인 줄 아슈? 육친을, 즉 제 애비까지 잡아먹은 게 바로 나요. 이 최억구라는 인간입니다.
결국 이용당했더란 것이다. 어릴 적부터 동네의 천덕이로 따돌림 당하던 자기를 빨갱이들이 용하게 이용했더란 것이다. 무슨 위원회 부원장이니 하는 감투를 떡 씌워서 그래 결국 자기 부친까지 참사를 당하게 하고 만 것이었다. 늙은 부친과 함께 한 방에서 자고 있었다. 계모는 이미 억구가 철들기 시작할 무렵 달아나 버렸고 그래 부친은 늘 억구에게 장가가길 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와야리에선 힘든 일일 수밖에. 억구는 눈을 멀뚱히 뜬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조금 전 소변 보러 밖에 나갔던 부친이 돌아보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밖에 눈이 펑 내렸다고. 올해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은 분명히 풍년일 게라고 하던 부친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푹 한숨을 내쉬었던 것이다. 그 깊은 한숨소리에 억구는 그만 잠을 뺏기고 만 것이다. 자기 때문에 마을도 한번 변변히 못 나가고 그렇게 이 억울한 놈이 악정으로 날뛰었던 겁니다. 방 안에서만 늘 풀이 죽어 있어야만 했던 부친의 한숨소리에 자꾸 헛기침만 해대던 억구였다. 그 밤 부친은 죽창에 찔려 죽고 어쩌다 자긴 이렇게 여기 살아있다고 억구는 또 고개에 오르기를 멈추며 조용히 한숨을 몰아쉬는 것이었다. 우리 부자만 몰랐지. 동네에서들은 모두 국군이 머지않아 돌아온다는 걸 알고들 있었던 거죠. 결국 자기들 손으로 우리 부자를 처치해 버리자는 생각들이었겠죠. 억울한 놈이 그렇게 죽어 마땅한 놈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개에 오르기를 잠시 쉬는 동안도 산속의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은 제 무게가 겨운지 싸르르 쏟아져 내리곤 했다. 그날 밤 난 집을 빠져나 뒷산으로 치뛰며 아버님의 비명을 들었수다. 득수 동생놈이 잡았다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도 이놈은 살겠다고 정갱이까지 빠져드는 눈길을 맨발로 달아나고 있었죠. 그는 칵 가래침을 돋아 입안에 꿀럭거리며 그러니까 그때 와야리를 떠나곤 이번이 처음 가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오늘에야 아버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비록 무덤이지만. 퇴 가래침을 뱉어버리고 다시 고개를 허우적 오르기 시작했다. 큰 키의 사내는 이제 눈길을 걷기에 지칠 대로 지친 듯 헉헉 숨을 몰아쉬곤 했다. 그러나 억구의 얘기에 흠뻑 꿀리고 있는 투였다. 드디어 우중충 흐렸던 하늘이 눈을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리며 그리고 순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진 그리고 못 견딜 추억 같은 걸 뿌리면서 눈이 내렸다. 바람결에 눈발이 비끼고 있었다. 송님이 웅웅 적막한 음향을 냈다. 그럼 노영은 이제 와야리 사람들을 만날 생각이십니까? 큰 키의 사내가 좀 가파른 눈길을 엉금엉금 기어오르며 숨가쁘게 말했다. 하자 옆에서 기어오르던 억구가 주춤 멈추며 뒤를 향해 와야리 사람들을 만나겠느냐고요? 분명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다? 만나겠느냐고? 만나겠느냐고? 억구는 거푸대내며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웅얼거렸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발끈 내질렀다. 선생, 그래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건 뭐야? 난 와야리에서 낳고 거기서 뼈가 굵었고 가친이 개서 돌아가시고 게다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못 만난단 말이오? 이처럼 격하게 내쏟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시 푹 사그러진 어조로 난 어제도 와야리 놈을 하나 만났수다. 춘천에서 말이오. 바로 내가 죽인 거나 진배 없는 그 득수놈의 동생을 만났다 이겁니다. 놈이 날 보자마자 형님 이거 반가워요 하지 않겠소?
사실 나도 처음엔 왈칵 반갑습대다. 놈을 술집으로 끌고 갔죠. 우린 과거 얘긴 될 수 있는 한 피했죠. 하나 술이 얼큰해지자 난 또 물어본 겁니다. 그래, 자넨 우리 아버지를 분명 잡았겠다? 그런데 그 잡은 걸 어디다 묻었나? 하고 말이죠. 허니까 그 녀석 술이 확 깨는지 그래도 놈은 내 말을 풀어볼 양으로 고분고분한 말투로 우리 선대조 산소에 모셨노라고. 그리고 벌초까지 제가 매년 해왔다는 겁니다. 우선 놈의 얘기가 고맙더군요. 신음하듯 말미를 흐렸다. 네? 득수라는 사람 동생을 어제 만나셨다고요? 그 김득칠일? 그러자 억부는 후딱 놀란 듯. 예, 어제 분명 그놈을 만났지요. 그런데 선생이 어떻게 그놈 이름을 아쉬워 알길? 조급스레 다긋는 것이었다. 김득칠이가 맞죠? 33. 직업은 면석이죠. 김득칠인 어제 근화동서 살해됐습니다. 큰 키의 사내가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억구가 휙 몸을 돌리며 나도 알고 있어. 득칠이가 소주병에 대가를 맞아 죽은 걸 나도 알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선생은 꼭 내가 득칠을 죽인 범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나 본데 자, 선생. 내가 득칠을 죽였단 말이오? 한 마리 곰처럼 도사려 앉아 키 큰 사내를 노려봤다. 큰 키의 사내는 오른손을 오버주머니에 찌른 채 두어 걸음 밑으로 물러서며 억구를 쳐다봤다. 이미 그들은 거의 고개 마루터까지 올라와 있었다. 한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큰 키의 사내의 오른손은 아직 오버주머니에 쿡 찔러 있었고 억구는 머리부터 온통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눈은 자꾸 비껴 내렸다. 이윽고 큰 키의 사내가 오른쪽 손을 오버주머니에서 빼며 모자를 벗었다. 모자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털면서 입을 열었다. 공연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려. 제가 왜 어제 근화동에서 그 현장을 우연히 봤다지 않습니까? 형사들은 죽은 사람의 증명서를 뒤지며 김득칠이니 뭐니 하길래 또 노영이 어제 만났다는 분이 그 죽은 사람 같아서 한번 그래본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눈이 너무 오십니다. 그려. 그러자 억구는 아무런 대꾸 없이 몸을 일으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바람을 안고 내리막 눈길을 걷고 있었다. 걷는다기보다는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앞선 것은 여전히 억구였다. 눈 덮인 송림이 웅웅 울고 있었다. 가끔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더미가 싸르르 쏟아져 내렸다. 부쩍 언 억구의 바짓가랑이는 연해 대걱거렸고 그래, 노영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날 밤 와야리를 떠난 후에 말입니다. 큰 키의 사내가 물었다. 진작 물으실 줄 알았는데 결국 선생이 궁금한 건 사람을 죽인 놈이 제 애비까지 죽인 빨갱이가 그동안 그 대가를 치렀느냐 이거죠? 즉 이 최억구란 놈이 형무소에서라도 도망쳐오는 게 아니냔 그 말씀이죠? 하며 억구는 또 조서 섞인 웃음을 웃었다. 그렇게 웃던 억구가 풀썩 미끄러져 주저앉았다. 주저앉는가 하자 어느새 굴러내리기 시작했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긴장하면서 오른손을 오버주머니에 넣었다. 역시 그도 몇 걸음 미끄러져 내리며 여보! 외쳤다. 그러나 서너 바퀴 굴러내린 억구는 온통 눈에 묻혀버린 채 꼼짝도 안 했다.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쩔까 망설이는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다. 눈발은 더욱 세게 비껴내리고
이윽고 눈 속에 엎어져 있던 억구가 엉기엉기 길을 찾아오르며 띄엄띄엄 중얼거렸다. 하긴 나도 처음엔 몇 번이고 자수할 생각이었죠. 그러나 결국 난 자수를 못하고 만 거죠. 난 그 광 속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요. 그 광 속에서 이틀 동안이나 이빨 사이에 박힌 장갑 실오래기를 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슈. 침이 묻은 손은 자꾸 얼어들고 실이 낀 잇몸에 살이 떨어져 피까지 나왔지만 난 그 장갑 실오래긴 아무래도 뺄 수가 없었던 거요. 예, 늘 생각을 한 거죠. 난 그 육실하게 춥고 캄캄한 광 속에선 실오래기를 죽어도 빼낼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는 흡사 술 취한 사람처럼 떠벌리며 기어올랐다. 큰 키의 사내는 얼마간 경계하는 몸짓을 하면서 그를 부축해 끌어올리고 있었다. 다 기어올라온 억구는 눈 같은 건 털려고도 하는 채 우선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곳을 더듬어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서서 고개를 내려가기 시작했다. 넋두리 하듯 짓거려대며 보시오 선생, 징역이니 사형이니 어쩌고 하는 것에다 제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워놓곤 자긴 떡 시침이 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오? 어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죠. 허나 이놈에겐 그 춥고 캄캄한 광 속에 기억이 있는 한 여하튼 산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래. 선생, 좀 어줍잖은 말 같습니다만 늘 생각해 왔습니다. 내 운명이란 게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말입니다. 미련하고 무식한 나지만 난 분명 알고 있었지요. 사람처럼 살아보질 못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선 난 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잔다는 건 마지막이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최옥구놈 세상만사의 재미를 몰랐던 거요. 모든 게 나와는 거리가 멀고 하루하루 사는 게 그저 고역이었습니다. 이렇게 36해를 살아온 남네다. 그래 놓으니 이 철저한 악종도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미치는 게 아니겠소. 눈발은 여전히 푸승푸승 비껴내리고 있었다. 내리막 눈길을 걷는 억구의 바지가랑이가 대걱거리고 있었다. 송림이 웅웅 울며 나뭇가지 위에 쌓였던 눈이 다시금 쏟아져 내렸다. 이때 앞서서 내려가던 억구가 아까처럼 쭈루루 미끄러져 두어 바퀴 굴러내렸다. 하자 큰 키의 사내는 재빨리 오버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다 짐짓 긴장을 풀며 오버 깃을 축혀 올렸다. 굴러내린 억구가 이번엔 곧 일어나 걸으며 여전히 넋두리를 해대고 있었다. 내 어느 날 창렬 하나 찾아가질 않았겠소. 선생 같은 분대한텐 부끄럽수만 난 돈푼이라도 생기면 그런 데라도 가지 않곤 못 견뎠습니다. 어쨌든 끌어안고 보면 제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열중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렇게 무엇에고 열중할 수 있다는 게 이놈에겐 여간 대견한 일이 아니었수다. 대견했죠. 그런데 어쩌다 그날 내게 걸려든 계집이라는 게 이건 정말 주물러 잡아 뺀 상판입대다. 눈칫밥만 사흘에 얻은 손님이라고 그 계집 입이 한방만하게 벌어지더군요. 아무리 못났대도 끼고 누웠으려니 사람의 정이란 묘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죠. 얘기를 해야 그 잘나빠진 계집의 신파 같은 신세 타령이었소만. 헌데 내 참 어이없어서 글쎄 그 계집애가 갑자기 굴쩍 울더란 말이요. 그렇게 굴쩍거리며 울던 계집이 이번엔 또 천연덕스럽게 한다는 소리가 제 운명을 탓해서 우는 건 아니라고요. 기뻐서 가슴이 벅차서 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고 허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살지만
그게 도무지 억울하지가 않다나요? 자긴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나요? 그건 틀림이 없다고요. 그땐 지금 괄세를 받고 산 그만큼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틀림이 없다나요? 자기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다시 태어나면 그땐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계획뿐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국회의원 외딸로 태어날지도 몰라요. 아버진 귀가 큰 데다가 얼굴이 잘생기고 또 기막히게 인자하지 뭐예요. 이렇게 눈에 선한걸요? 학교에 갈 땐 아버지 차로 가겠어요. 사내 동생 하나가 있으면 좋겠어요. 걘 말 아니게 개구장이라니까요. 그래도 날 얼마나 따른다고요. 그 앤 영화배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꿈같은 소리를 하길래 내 말이 온유월 쇠불알 떨어지길 기다리지 왜 했더니 그 계집 정색을 하는 데는 내 그만 손 들었소다.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자기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겠느냐 겁니다. 안 그래요, 손님? 하지 뭐요. 제기랄, 계집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억구는 이제 흡사 한 마리 흰 곰이 돼 있었다. 언 바지가랑이가 걸음을 옮길 적마다 요란스레 대걱거렸다. 큰 키의 사내는 억구에 떠벌리는 말을 들으며 좀채로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모자와 오버에도 온통 하얗게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가끔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크크 참는 것이었다. 그 창녀는 다음 세상에서 잘 살아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난 그게 아니었수다. 그보다는 이왕 이 세상에 나온 이상 한번 태어난 값이나 해보자. 한 번쯤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나처럼 살려고 그놈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려고 끈덕지게 버둥거린 놈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선생, 그 보답이 뭔지 아시오? 마치 시비라도 걸 듯한 기세였다가 곧 수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자, 이제 됐수다. 여기가 바로 큰 길입니다. 걸음을 멈춘 억구는 엉거추춤 소변을 보았다. 그의 말대로 그들은 이미 그 험한 구둠치곡의 눈길을 다 넘어 큰 길에 다다라 있었던 것이다. 큰 길에 이르고부터 그들은 서로 나란히 서서 걸었다. 두 사내의 발이 터벌터벌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 위에 점을 찍어 나가고 있었다. 먼저보다 바람기가 쓰러지면서 눈발은 이제 조용한 흩날림으로 변하고 있었다. 옆산 소나무 위에 얹혔던 눈 무더기가 쏟아져 내렸다. 마치 자기 무게를 그렇게 나약한 소나무가지 위에선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다는 듯이 그때 먼 곳에서 뚝 우직근 소나무가지 부러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이때 억구가 느닷없이 키 큰 사내의 앞을 막아서며 선생, 난 득수 동생놈을 그 김득칠이를 어제 죽였단 말이오. 이렇게 온통 눈이 내리는데 그까짓 걸 숨겨 뭘 하겠소. 선생은 아주 추악한 사람을 몇씩이나 죽인 무서운 놈과 함께 서 있는 거요. 자, 날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서 한 걸음 큰 키의 사내 앞으로 다가섰다. 큰 키의 사내는 후딱 몇 걸음 물러서며 오버주머니에 오른손을 잽싸게 넣었다. 그의 시선은 억구가 양복 윗주머니에 불룩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술집에서 난 놈에게 이수걱댔죠. 그래, 자넨 분명 우리 아버지를 잡아껐다. 그래, 벌초를 매년 해왔다고? 아, 고마워 하고 말입니다. 헌데 그 득치를 난 그날 밤 죽이고야 만 것입니다. 글쎄 나도 그걸 모르겠수다. 왜 내가 그 득치를 죽였는지. 여직 들어보지 못한 맥빠진 그렇게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큰 키의 사내는 묵묵히 억구의 얼굴을 뜯어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억구가 큰 키의 사내 앞에서 몸을 돌려 저쪽 산등성이를 가리켜 보였다. 바로 저 산에 갇힌 산소가 있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요. 우리 조부님 산소 옆이라는군요. 난 지금 거길 가는 겁니다. 가서 우선 무덤에 눈을 치워드려야죠. 그리고 술을 한 잔 올릴랍니다. 술을 올리면서 가친의 음성을 들을 겁니다. 올해도 눈이 퍽 내렸구나. 눈 온 짐작으로 봐선 내년도 풍년이겠다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푹 한숨을 몰아 쉬시겠죠. 그 한숨 소리 들으면서 가친 옆에 누워야죠. 이젠 가친을 혼자 버려두고 달아나진 않을 겁니다. 그는 산으로 향한 생눈길을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이쪽을 향해 참,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거기가 바로 와야리입니다. 가셔서 우선 구장내 집을 찾아가서 몸을 뜨끈뜨끈한 아랫목에 푹 녹이셔. 자, 그럼 난 산을 향해 생눈길을 걸어가는 그의 언 바지가랑이가 서걱서걱 요란한 소리를 냈다. 어깨를 잔뜩 구부리고 흡사 한 마리 흰 곰처럼 산을 향해 걷는 억구의 을씨년스럽고 초라한 뒷모습에 눈을 주고선 큰 키의 사내는 한참이나 그렇게 묵묵히 섰다가 문득 큰 길 아래로 내려서서 억구 쪽을 따라가며 노영, 잠깐. 말소리 속에 강인한 무엇인가가 깔려있는 듯 싶었다. 언 바지가랑이를 대걱거리며 걸어가던 억구가 주춤 멈춰서 이쪽으로 몸을 돌렸다. 큰 키의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갔다. 오버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무엇인가 움켜쥔 그런 자세였다. 억구가 짐짓 몸을 추스리며 자기에게로 다가서는 큰 키의 산의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억구 앞에 멈춰선 큰 키의 사내가 할 말을 잊은 듯 멍청하니 고개를 위로 향했다. 고개를 약간 젖히고 입을 해 벌린 채 그의 이러한 생각하는 표정 위에 눈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난 생물 선생의 담을 빙빙 돌고만 있었지. 내 키보다도 낮은 담이었어. 난 거푸 담을 돌고만 있었지. 만약 내가 담을 넘어 들어간다면, 그러나 난 담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담이란 남이 들어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걸 들어가면 그건 나쁜 짓이니까. 그건 도둑놈이지. 난 나쁜 놈이 되는 건 싫었으니까. 무서웠던 거야. 나는 담만 돌며 생각했지. 오늘 갑자기 생물 선생는 무서운 개를 얻어다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쩌면 선생이 설사나서 변소에 웅크려 앉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리고 남의 담을 넘는다는 건 분명 나쁜 짓이라고. 무서웠던 거야. 결국 난 새끼 토끼를 구할 생각을 거두고 담만 돌다 돌아오고 말았지. 키 큰 사내는 혼자 말했다. 아니 선생, 남을 불러놓고는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슈? 억구가 말했다. 키 큰 사내는 여전히 혼자 말했다. 나쁜 놈이 되기가 싫었던 거야. 담을 넘는다는 건 나쁜 일이니까. 그리곤 큰 키의 사내가 한 걸음 물러섰다. 생각하는 표정을 거두지 못한 채 산속 소나무 위에서 다시 눈무더기가 쏟아져 내렸다. 억구가 다시 다그쳤다. 선생, 발이 시립니다. 내가 여기 얼어붙어야 좋겠소? 원, 별, 양반도 말도 없이 사람을 왜 부르시오? 자, 그럼. 억구가 다시 몸을 돌려 산을 향했다.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깡통한 양복 윗주머니에 삐죽하니 이옥들이 소주병 노란 덮개가 드러나 보였다. 순간 망설이던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어떤 결의의 빛이 스쳤다. 아, 노형, 잠깐. 억구가 바지가랑이를 대걱거리며 다시 몸을 돌렸다. 순간 큰 키의 사내는 오른쪽 오보 주머니에서 서서히 손을 뺐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쑥 억구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담만 돌았지. 무서웠던 거야. 키 큰 사내는 속갯말을 하며 억구를 바라보았다. 이걸 나한테 주시는 겁니까? 억구가 물었다. 예, 드리는 겁니다. 아까 2개비를 피웠으니까 꼭 18개비가 남아있을 겁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으니 오랜 담배도 풍년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린 담배는 하루에 꼭 1개씩만 피우셔야 합니다. 큰 키의 사내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담배 한 갑을 받아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억구에게서 몸을 돌려 마치 눈에 홀린 사람처럼 비척비척 큰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잔기침을 몇 번 크크 하면서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마치 울음 같은 억구의 외침이 따랐다. 하루에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꼭 1개씩 피우라고요? 그러면서 그는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하하하하. 눈 덮인 산속 아직 눈이 조용히 빗겨내리고 있는 밤이었다. 전상국 작가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윤희의 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